1월 10일 어저께였죠?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작년 부동산 노포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은 챕터 1일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챕터 2, 챕터 3가 계속 진행될 것이며 부동산 대책은 이제는 풍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누적 효과라는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딱 나왔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요? 자, 한땅은님, 아파트는 규제에서 빠진 거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은 풍선 효과가 아니라 누적 효과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부동산 정책이 쌓여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투자하고 싶으니까 아파트 풀어달라는 얘기지만 절대 먼저 안 풀어줍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번 정책은 너무 당연한 정책이었고요. 아파트는 쉽게 안 풀어준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셔 봐야 돼요. 자, 붓바님 아직 덜 풀어주네요. 덜 풀어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누적 효과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쌓여가면서 그것들이 누적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장기 투자, 중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웅님, 스텝을 밟는 중이구나. 네,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다설마미님, 선거철 멘트다. 너무 극단적으로 선거철 멘트다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선거철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선거철 멘트라고 보기에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선거와 상관없이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한땅은님, 아파트는 규제에서 빠진 거요. 아파트 규제는 곧바로 풀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북이님, 일기 신도시 슬슬 시동을 거는 건가요? 시동을 걸고는 있는데 실제로 달리려면은 이 군부를 떼기가 한참 걸리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한참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마르티네스님, 사실상 안전진단 면제, 분담금 낮아짐.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인가요?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맹탕 대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 당시에는 어떤 내용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비아파트 부분을 풀어준다는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 소형 비아파트 부분, 이 부분을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예상되었던 대책이기도 하고 챕터 2, 누적 효과의 챕터 2 대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대하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대하실 만한 대책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보면서 과거에는 어땠고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했고 여러분들의 선배거나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했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나라님께서 생각보단 빨리 풀어주는 느낌이 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빨리 풀어준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신나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정부는 지금 현재 쉽사리 풀어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든 아니면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처음 단추를 상당히 빨리 끼운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오늘 나온 대책으로 인해서 무언가 제대로 된 대책이고 무언가 투자할 곳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승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승장의 모습인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상승장의 모습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10 대책과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세부 대책을 보게 되면요, 크게 도심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 도심 복합 사업, 그 다음에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해놓고서 공급 여건 개선, 활용도 제고, 전세 사기 예방,
사실상 전세 사기 예방은 투자자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신도시 공급 확대와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건설 경기 활력 회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 등등등등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빨리 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속도를 빨리 내겠다라는 내용을 나오면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단계를 굉장히 줄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단계별로 결국에는 간소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상 안전진단 면제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안전진단 면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들이 무엇인가 기회가 될 것이다, 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면제가 어떤 식으로 단계가 줄어들면서 뭔가 빨리 진행되고 내가 투자할 곳을 찾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정부가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지는 또 다른 환경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재개발 진척이 지연되고 있고요. 대조 1구역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실, 진미크 같은 경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빨리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성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했던 이 내용은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부 정책에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토양을 다스리고요. 토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거름을 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작물을 심고요. 하는 과정에 토양을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구간단 확대, 결국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이 경감이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지금과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거나 청약이 너무너무 잘 돼야 되는 상황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고분양가임에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챕터 1단계이지 이렇게 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을 벌겠구나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금방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대조 1구역이라든지 진미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자, 중단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바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정책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표되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미 여러분들은 과거를 모르지만 정부에 계신 분들은 과거를 알아요. 이런 대책이 왜 나왔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습입니다. 과거 시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자, 2010년 4월 달의 모습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이 당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 신청이 보물처럼 늘어납니다.
즉, 뭐, 당시에 뭐,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 문제가 뭐냐?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 절차가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었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집을 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예상이 되는 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수도권까지 비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정비 구역이 해제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국 그 이후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전세 가격 폭등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정부가 감당을 해야만 했죠. 결국 지금 정부가 나온 대책은요,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해주게 만드는 대책이 아니라요. 아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바라는 차원에서 약하네, 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대책은요. 챕터 1으로서 일단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무언가를 바꿔 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양을 다져 놔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책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추가 대책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챕터 2가 될 것이고 챕터 3가 될 것입니다. 즉 이번 대책들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책을 깔아놓고 두 번째 대책이 나와서 이것들을 환경을 바꿔놨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투자로서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옛날 상승장 때 어느 쪽을 규제 지역을 묶었어.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서 여기 투자하면 되겠네.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상승장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노후계획도시 정비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면제,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안전진단 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무언가 크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진단 면제라고 하는 부분과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진행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으면 진행되는 절차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책이 들어오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즉 토양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거기에 거름이 깔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급격히 올라가거나 급격히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달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은 이번 대책 자체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음번 토양을 일단 다져놓는 걸 봤으니 다음번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갈 것이냐 어디로 뛰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뭔가 투자할 곳을 찾으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겠지만 어떡합니까? 시장이 원래 그렇고 상황이 원래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에서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선조정한다. 그 2025년도라고 나와 있죠. 결국 1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세부 내용이 아직 부족해요. 선도단지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주단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결국 노후계획도시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뭔가 애매모호한 대책, 결국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사업 요건 개선, 인접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 허용.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로서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 토양을 바꾸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 거죠. 문제는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 사업과 관련된 부분, 특히 소규모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무언가 제대로 진행이 완성된 것이 아직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아직도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봐야 된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절차 간소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허용을 넓혀주겠다, 동의율을 완화해주겠다, 즉 나중에 무언가가 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내용이지, 사실상 지금 여러분이 투자할 곳을 찾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건축과 재개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정부 대책입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울 진입이라든지 기타 신축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여기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물근량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딱 봤던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언가 판단하고 들어갈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앞으로 챕터 2, 챕터 3가 계속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노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지금 상황이 보다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 환경들을 다 풀어주고 있다. 지금 마르티네스 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잘못된 재건축의 대못을 뽑은 정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100%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직접적으로 우리 투자에 영향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이제부터 방향성을 잡아가는 첫 번째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맨 하단에 나와 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는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2024년 하반기 중에 상업계획안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 말은 올해 안에 뭔가를 먹을 만한 것들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어지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 그중에서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대책은 토양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내용을 믿고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발생되는 시장 고분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받아주느냐, 청약을,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사업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10 대책으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뭔가 빨리 뭔가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금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 뒤에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보도록 하죠. 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아마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지거나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거냐의 문제는 제 오늘 라이브를 보시고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게 되면 위에 보면 세대수 제한 폐지, 방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입지 규제 완화, 발코니 설치 허용, 엄청난 거를 했는데 다 소형주택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아파트 건드렸다간 여러분의 와장창 몰려들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착공이 쉽지 않은 이 아파트를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무언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이쪽으로 유도하게 되고요. 건설하는 쪽 사람들한테도 이쪽으로 조금 유도하게끔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세제 금융 지원을 하면서 취득세를 어느 정도 감면을 한다. 아무래도 이거 부분은
건설업자에 해당이 되겠죠. 저리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건설을 해줄 만한 업체나 소규모 업체나 또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생 같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자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즉 건설사들이요, 열어주었으니까 많이 지어라. 니네들 지금 돈 벌 거 없잖아. 힘들어 죽기 때문에 그러지니까 많이 지어.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주차장 규제도 폐지하고요. 방설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폐지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지으라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열어줬으니까 이런 걸 지으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주는 대책이죠. 자, 여기에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이것들을 보면서 구입부담, 즉 살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살 사람들을 만들어주면서 개인한테는요, 2년간 준공된, 앞으로 2년간 수도권은 60평방미터이하고 6억 이하고 지방은 3억 이하. 근데 아파트는 제외예요. 즉 아파트에 눈치 두지 말고 지금 힘든 거 건설사나 건설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니네들 이거 사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주택수 제외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신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기축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해. 근데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주택수 제외해 줄게.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제도권 통제 범위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공급 부족하게 되면 전세가격 상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전세가격 많이 올리고 싶어요? 안 올리고 싶어요? 당연히 많이 올리고 싶죠? 그거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다시 임대 등록으로 들어와. 그러면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제도권으로 지금 진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고 있죠. 다만 1세대 1주택가 추가 구입 시 특례, 1주택 특례 미적용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특히 1주택자가 우르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또 뒤로 가게 되면은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세금 관련 전문가한테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아파트는 아니야. 도생과 같은 오피스텔 같은 거 풀어주고 규제 완화하게 해서 집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안 사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등록임대사업 있죠? 등록임대사업과 관련돼서 단기임대 등록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형임대공급 활성화, 즉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서 주택을 거주해야 되는 새로운 신입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소형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막겠다 이러면서 뭔가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2030 세대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고요. 등록임대사업을 통해서 전세가격 불안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죠. 결국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이 짓게 했으니까, 아까 표현했던 거 있죠? 많이 짓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이거 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사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적은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건설사들 되게 힘들죠? 아파트 분양 안 돼서 힘듭니다. 근데 아파트만 지었나요? 나중에는 아파트 규제가 심하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 많이 지었죠? 근데 오피스텔 짓고 났는데 시장은 꺾였죠?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되거나 입주가 안 되니까 지금 되게 힘들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오피스텔이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유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건설사 위기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투자를 하더라도 이 큰 거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토양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는 맞습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움직일 곳이 어디냐를 찾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과거 부동산 대책과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밴드방에서 같이 하고 계신 기탄반 분들, 작년 밴드방 분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비슷해요. 다시 한번 옛날 대책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6일 4.16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요,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여기 보게 되면 2010년 4월입니다. 이때 바닥만들 제외하고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요즘의 생숙처럼 이게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여기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도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보면은 뭐 폐지, 완화 이러면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즉 그때 그 당시에도 어땠느냐?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로 각종 소형주택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과 도생과 같은 것들을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때와 유사하다는 거죠. 이게 2010년 4월 16일의 정책. 자, 그 다음에 2011년 113 부동산 대책. 자, 이때도 소형 임대주택 늘리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세가격 상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라고 나오면서 옆에 도시 내 소규모 주택 건설 촉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돼서 나오죠. 이렇게 시대적 상황과 똑같으냐 틀리냐를 따지게 되면 다르긴 하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대책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해 5.1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제목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무언가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때 나왔던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은요, 이때도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금 PF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은요, 주택 건축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폐지, 늘리고 원룸 주택 같은 것들을 침실 허용 등등.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언가 2010년 11년 대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좀 나쁜 표현을 하자 보게 되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 상황이 지금과 비슷했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지금 약간의 변형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어설프게 과거 사례를 모르면서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을 떠들어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은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큰 그림을 짓고 전세가격 상승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챕터 1, 2, 3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단계까지는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꾸준히 봐야 되겠죠.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대책이 옛날에 나왔던 대책이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나왔던 대책은 이번에 110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에 나왔던 대책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선거용이든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정해 줄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이것들을 공부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제가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랬죠. 올해 부동산 기초탐구반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해서 누적 효과들을 보기 위해서 기사들을 보면서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모아서 보시니까 아마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저는 알고 있었길래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의 챕터 1, 2, 3 중에 1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김영수님,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데 총선에서 박살나면 어쩝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적 효과라는 것들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총선에서 뭐 이번 대책을 만들었던 당이 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빨리빨리 접근하면 안 돼요. 총선에서 질 수도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고, 이겼다면 빠르게 진행될 거고 늦었다면 한참 걸리겠죠. 이것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뿐인가요? 그해 8월 18일 8.18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옵니다. 자, 이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대사업 지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여기 수도권 내 임대사업자 세대 지원 완화 등등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하고 그때와 진행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책과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궁금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수원님께서 2011년 이후에 수도권 장기 침체였는데 앞으로도 침체장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 있을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침체장이라고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침체장은 침체장일 뿐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침체장이다 상승장이다 부분은 제발 좀 생각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제 입장에서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과거 대책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럼 과거 대책에 일어났던 과거 현상들이 무엇이었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하기를 좋아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 2010년 5월 달에 부동산 찬바람 속에 틈새 시장은 인기 있었다. 바로 이 틈새 시장이 바로 도생과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몰려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오면서 결국 오피스텔, 아까 2010년과 2011년이었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풍선 효과를 이용했던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전성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화면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상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 도생 같은 경우 투자하면 되겠네. 이때 돈을 번 사람들은요, 이거를 투자한 사람들이기보다는 더 큰 돈을 봤던 사람들은 이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몰리는 것들을 예상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대출도 완화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었죠. 지금 과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보고는 있지만 이것들로 돈을 번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건물을 지어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의 팔았던 사람들이 돈을 더 크게 벌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뒤를 한번 볼까요? 자, 오피스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틈새 시장 2010년의 모습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나타났던 모습이죠. 자, OP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그 이후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P와 아파트 중에서 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파트 투자하게 되겠죠.
결국 대체제의 운명이에요. 2011년 6월 달에 갑자기 오피스텔이 대세가 되면서 공급 과잉, 즉 엄청나게 지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당시 실제 뉴스 기사들이죠. 2013년 정도, 이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춤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오피스텔이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탈출이고 뭐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이 투자를 했던 지방 중소도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시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게 되면 본질적 가치로 회귀돼서 아파트로 사람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투자를 접근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투자의 방법론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오피죠? 자, 도생과 관련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2012년 정도 되니까 또다시 공급 과잉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 시장과 기타 나머지 시장과 비슷하죠? 여기에 2010년, 13년 정도 되니까요. 국토부가 분명히 풀었었잖아요. 다시 규제 강화를 시작을 합니다. 난개발이 되고요. 문제가 소지가 높아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백을 했던 거죠. 결국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남들이 하는 말에 이런 과거 사실도 모르는, 그 다음에 투자의 기본 원칙, 대체제는 오래가지 않고 주력제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대체제는 틈새 상품이다,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을 모른 채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10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대책은 여러분들 보고 투자를 하라는 대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리스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투자의 방향성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 이 부분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시장 보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스킵하고요. 자,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 지난 부동산 대책을 공부해 오면서 매번 반복돼 왔던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도 역시 스킵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설산업 활력 회복 중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사업 여건 개선이라고 하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대책,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준공후 미분양 대책, 주택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임대주택으로, 즉 전세로 공급하게 되면 전세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자들한테, 즉 주택사업자들한테 집 짓고 난 다음에 만약 안 팔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혜택 줄게. 결국 전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눈이 동그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지방주택 활성화를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달 한 넷째 주 토요일 정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 2024년 전망. 근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한 주 좀 뒤로 미뤄서 2월 3일 날 2023년 전망 특강을 조금 한 주 미뤄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뭐라고 준비를 제가 해놓고 있었냐면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거를 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향후 2년간 준공업 미분양 주택, 여기서도 준공업 미분양이에요. 85, 아까 서울 수도권은 60이었죠? 근데 85예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수 제외하겠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특례를 적용하겠다. 자, 그런데 아까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에 대해서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가 추가 구입 시 미적용하겠다, 특례 미적용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특례 적용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대책의 첫 번째 단계를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미분양 난 아파트가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이거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얘기는요, 준공이 됐는데도 건물을 보면서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입지적이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향후 2년간 준공업 미분양 주택에다 주택수 제외하고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죠. 투자 오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전혀 이해 못 하실 텐데,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지금 현재 미분양 난 상태에서 아직 준공 안 된 주택들이 그러면 준공이 될 때까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이 부분을 전혀 해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준공 미분양만 해당이 되니까 아직 준공 전에 미분양 났던, 분양했는데 미분양 났던 주택, 그 중에서 2024년, 2025년에 입주할 주택들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준공 후가 된 다음에 들어오겠죠. 지금 이 대책은요, 제가 볼 때 지방의 분위기를 미분양 주택을 준공업 미분양을 해결해 준다고 만들어준 건 맞는데 오히려 입주를 하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를 더욱더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정부가 이 부분을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방주택의 미분양 난 아파트들, 준공 미분양이 아닌 아직 준공이 덜 된 아파트들은 오히려 지금 당분간 더 안 팔리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게 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의 챕터 2가 앞으로 향후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겠죠. 건설 경기 활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역시 뭐 80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을 찾아가지고 막 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뒤질 필요도 없어요. 인구 감소하는 지역 진짜 투자하기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어쨌든 저는 이번 대책 110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지방주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챕터 1이 만들어졌을 뿐 지금 당장 지방으로 내려가기에는 역시 오히려 미분양 주택들을 더 사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주택수 제외하고 특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입주한다. 그러면 지금 5월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거래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번에 나왔던 대책 중에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일기 신도시 재병지와 관련된 부분은요. 전세 가격 상승 및 가격 위축 우려로 인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는 알겠으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단 토양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대책을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가격이 현저하게 싸진 물건이나 급매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 대책은 수요 진작 정책이 아니라 건설사 살리기 정책이라는 것. 여기에 따라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수요 유인 정책이며 여러분들을 제도권 내에서 전세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한 등록임대를 통해서 제도권 관리가 목적인 듯 하니까 이걸로 큰 욕심을 부려서 여러 개를 사고 지금 막 뛰어들어가서 갭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큰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 지난장의 모습을 봤었을 때 결국 시간이 흘러서 대체재의 운명은 공급 증가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게 과거의 모습이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시이득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후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머지 건설 경기 활력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PF 대출 지원이나 유동성 지원 부분은 지난 태형건설 이후에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역시 건설사 살리기 대책의 일환이지 여러분들 집 사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몰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수요 진작 정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 구입 시 혜택을 주겠다. 즉 본격적인 수요 진작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준공후 미분양 구입 시 혜택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준공 전 미분양 물량들이 준공후 미분양이 될 때까지 더 안 팔리게 만드는 문제의 소지가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지방 상황과 이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추가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120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과거 사례도 보고 그리고 현재 내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1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한 장표가 한 20 몇 장 정도 됐는데 되게 좀 빨리 속도 내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조금 빠졌던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번 110 부동산 대책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한다면 이번 대책으로 보게 되면 결국 중소형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투자의 세력들이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욕심 부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2011년부터 2013년대의 상황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투자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어차피 저는 돈을 받고 여러분들은 상담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흐름으로 스스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누적 효과라는 걸 기억하자. 이제부터의 정부 정책은요. 정책 하나에 의해서 풍선 효과로 투자하는 상승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적 효과를 보면서 중기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슈슈림님 지난 강의 들으셨나 보네요. 가치투자반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잠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및 구입 혜택 이 부분이 이번 대책의 가장 그래도 투자의 포인트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리스크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임대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을 제도권에 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대책이고 이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 어떻게 이용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주택
준공업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은 성급하게 들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역시 주택 활성화 대책에,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에 챕터의 1, 2, 3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것, 이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2월 3일 날 토요일 날 제가 2024년 전망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과거 사례를 가지고 과거의 선배들이 어떻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포함시켜서 아마 특강을 좀 하려고 하니까 2024년 특강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예비공지 및 본공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부지런 카페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부지런 카페에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가치 투자반 강의는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진행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를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번 대책은요. 지난번에 나왔던 챕터 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챕터 2 대책입니다. 앞으로 챕터 3, 챕터 4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노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노포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부동산 노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